여러분 안녕하세요. 모모동의 심원장입니다. 여러분의 합격을 기원합니다. 오늘은 1교시 요양보호사 국가고시 그 세 번째 시간 교재와 함께 보는 문제풀이 시간이에요. 우리 저번처럼 바로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17번. 아니야, 믿을 수 없어 라고 말하는 대상자의 임종 적응 단계는 1. 분노, 2. 수용, 3. 타협, 4. 부정, 5. 우울. 자, 정답은요. 아니야, 믿을 수 없어 라고 이야기하는 대상자의 임종 적응 단계를 물어봤죠? 정답은 4번입니다. 자, 우리 어르신들이 임종 적응 단계가 있는데 부정, 분노, 타협, 우울 증상을 겪고 나서 수용의 단계까지 오게 되죠. 자, 수용의 단계까지. 그러고 나면은 여러분들 책 503쪽을 보시면은 본 내용을 한번 보실 수가 있었을 건데요. 한 개 한 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고 넘어갈게요. 임종 얘기는 꼭 한 개 정도는 문제에 나오기 때문에요. 적응 단계를 보시던지 임종 징후를 보시던지 두 가지를 살펴보셔야 돼요. 임종 징후랑 적응 단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책 503쪽 참고하시고요. 자, 임종 징후 대부분 누워있게 되면 음식 및 음료 섭취에 무관심해진대요. 식사하시는 것 자체가요. 무관심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의식이 점차 흐려지고 혼수 상태에 빠지게 된대요. 그리고 맥박이 약해지고 혈압도 떨어져요. 맥박과 혈압 자체가 다 떨어지게 됩니다. 숨을 가쁘고 그리고 깊이 이렇게 쉬신다는 거예요. 가래가 끓다가 점차 숨을 깊고 천천히 내쉬게 됩니다. 손발이 차가워지고 식은땀을 흘리고요. 피부색이요. 좀 파랗게 변해요. 대소변을 전혀 의식하지 못하고요. 실금을 하게 되고 항문이 열리는 과정이 생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분이 사망을 하셨나 안 하셨나를 볼 때 물론 피부색이나 이 맥박 호흡만 보고도 아실 수도 있는 분들도 계시지만요. 실제로 이 항문이 열리고 안 열리고 파트까지 확인을 하시면은 이 임종이 정말 어르신이 사망하셨구나 라는 것들을 선생님들께서 파악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임종 징후를 봤다면요. 우리 앞에서 봤던 문제와 연결되는 임종 적응 단계를 볼게요. 첫 번째 부정 단계 우리 지금 막 문제풀이 했었죠. 아니야, 나는 믿을 수 없어 라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내가 사망에 이르게 된다고? 아니야, 나 믿을 수가 없어 라는 표현을 한다는 거죠. 이 치명적으로 진행되는 자신의 병을요. 인식은 해요. 그렇지만은 이 사실에 충격적으로 반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나는 분명히 다시 건강해질 수 있어 라고 하면서 부정하는 단계가 첫 단계입니다. 그 다음 분노를 하죠. 막 화가 나는 거예요. 왜 나냐? 나는 아닐 거다. 왜 하필 나야? 왜 지금이야? 이런 식으로 하면서 우리가 화를 내죠. 내가 이런 병에 걸리지 않았을 거야. 처음에 부정을 하면서 그 다음에는 왜 내가 걸려야 돼? 라면서 이제 화를 내죠. 그러면서 소리도 높이고 주변으로부터 관심을 끌려고도 합니다. 자, 이 시기가 지나고 나면요. 알겠어. 이제 내가 알겠다는 거예요. 내가 죽음을 피할 수 없다는 건 알겠어요. 죽음을 부정하고 부인해도 피할 수 없다는 건 알겠어서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그래, 알겠어. 내가 병에 걸린 거야. 대신 우리 딸, 우리 아들 시집 장가 갈 때까지만 살게 해줘. 라고 이야기하면서요. 타협을 하게 되는 과정이 생깁니다. 이 타협을 해봤지만 내게 이 죽음이라는 게 타협이 먹히지 않아요. 그럴 때 어떻게 돼요? 우울하게 되죠. 나 진짜 회복이 안 되는구나. 내가 부정하고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분노하고 그리고 타협까지 했는데도 이게 전혀 나에게 도움이 안 되는구나.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울해지고 슬퍼지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 과정을 다 겪고 나면요. 수용하게 됩니다. 이제 체념하는 단계죠. 이제 지쳐버렸어 라는 표현을 한다거나 자신의 마지막 시간을 정리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한 번 더 보여드리면요. 부정하고 분노하고 타협하고 우울하고 수용하는 이 임종의 적응 단계를 거치게 된다라는 거 머릿속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8번 넘어갈게요. 요양보호사가 활동 중 대상자에게 이상 증상이 나타났을 때 대처하는 방안으로 옳은 것은 1. 가족과 상의하고 책임자에게 보고한다. 2. 대상자에게 필요한 치료를 인터넷으로 찾아준다. 3. 시설장에게는 알리지 않는다. 4. 약국에 가서 약을 사다 준다. 5. 질병명을 예측하고 이야기해준다. 자, 정답은요. 조금 쉬웠습니다. 요양보호사가 활동 중에 지켜야 할 대처 방안이라고 해서요. 우리는 관리 책임자에게 보고하고 가족과 상의할 그런 의무가 있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에요. 나머지 우리가 대상자에게 필요한 치료를 찾아준다거나 시설장에게 알리지 않는다거나 약국에 가서 약을 사다 준다거나 질병명을 예측해서 말해준다던가 이런 것들은 사실상 우리가 하지 않아야 될 그런 내용들이죠. 물론 이 4번 약국에 가서 약을 사다 준다가 우리 업무 중에 우리 어르신들 병원에 가준다던가 약을 사다 드린다던가 이런 일이 있죠. 근데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임의로 어르신이 심각한 어떤 질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임의로 그 질병명을 예측해서 약을 사다 준다라는 여기서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요. 실제 정답은 1번에 가깝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선생님들 요양보호사의 활동, 책에 관련된 내용 다시 한번 살펴볼 건데요. 표준교재 137쪽에 있습니다. 요양보호사가 대상자의 질병명을 예측하면서 말하거나 아니죠, 그쵸? 수술 또는 약물 치료가 필요하다는 등으로 말을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요양보호사의 이런 부정확한 판단이요. 대상자와 가족에게 오히려 혼란을 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속이 쓰리다고 하는 대상자에게 위험인 것 같아요. 제가 약을 사올게요. 약을 드셔야 될 것 같아요. 이런 말씀은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요양보호사는 대상자가 정상적이지 않은 상태를 보이거나 평소와 다르게 상태가 안 좋은 방향으로 간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족과 상의해서 바로 의료기관을 찾도록 하거나 시설장이나 간호사에게 신속하게 보고를 해야 된다는 거죠. 식사량이 갑자기 감소하거나 대변이 콜라색을 띨 때, 속이 쓰리다고 하거나 오심, 구토가 있을 때 먼저 가족, 제가 같은 경우는 먼저 가족하고 상의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시설장과 간호사에게 보고를 하시면 되고 만일 시설 같은 경우는 즉시 시설장과 간호사에게 보고를 하시면 되겠죠. 변비인 대상자가 관장을 해달라고 요구하는 경우 간호사 등 의료인과 당연히 상의하셔야 될 거고 대상자가 식사를 하지 않는 경우 운동 부족, 변비, 구강질환 등의 신체적 이유와 불안, 슬픈, 본인의 취향에 맞지 않아서의 심리적인 이유가 있을 수 있으니까 식사를 하지 않는 이유가 신체적인 이유인지 심리적인 이유인지를 살펴봐야 되기 때문에요. 같이 거주하는 가족이 있다면 가족과 상의하고 그 후에 시설장, 간호사에게 보고를 하면 되고요. 만일 역시나 시설일 경우에는 즉시 시설장과 간호사에게 보고해서 신체적인 이유인지 심리적인 이유인지를 파악해서 대상자가 식사를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려야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요. 19번입니다. 다음 중 위궤양의 주요 증상으로 옳은 것은 1. 혈뇨, 혈변 2. 식전에 나타나는 부푼 듯한 팽만감 3. 심한 경우 위출혈, 위천공, 위협착이 나타납니다. 4번 낮에 발생하는 상복부 불편감 5번 변비. 자, 정답 한번 볼게요. 정답은요. 네, 위궤양의 주요 증상 물어보면은 심한 경우 위출혈이 있을 수 있고 위천공, 위협착이 나타난다. 위천공은 어떤 거예요? 우리 책에 나와 있죠? 위에 구멍이 생기는 거. 위협착은 붙어버리는 거예요. 상처난 위가 아래 위로 딱 달라붙는 거 협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나머지도 한번 살펴볼게요. 위궤양의 관련 요인과 증상 한번 볼 건데요. 위궤양이란 위벽의 점막뿐만 아니라 근육층까지 손상된 위장병을 이야기하는데 이거는 잘못된 식습관이 요인일 수도 있고 스트레스가 요인일 수도 있고 담배, 알코올, 커피로 인한 위 자극의 문제일 수도 있고 해열제, 진통제, 소염제 등의 잦은 사용으로 위에 자극이 있을 수도 있고 위에서 분비되는 소화효소에 의해서 위 점막이 손상됐을 수도 있고 위 내에 헬리코박터균에 의해서도 감염될 수 있어서요. 다양한 자극의 요인이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가 관련 요인에 대한 얘기고요. 실질적으로 위궤양은 증상에 대한 시험 문제가 훨씬 더 많이 나왔어요. 증상은 속쓰림, 소화불량,
새벽 1~2시경에 새벽에 발생하는 이런 상복부의 불편감, 심한 경우 위출혈, 위천공, 위협착 관련된 얘기가 훨씬 더 많이 시험에 나왔다는 거 선생님들 증상 부분을 집중해서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제산제라고 해서요. 추가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게 위산이 너무나 과하게 분비돼서 위벽을 자극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한 자극을 완화하는 약제가 제산제고요. 우리 위궤양 있는 어르신들한테는 자극적인 음식이라든지 잘못된 식습관이 굉장히 나쁜 일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지나치게 달거나 맵고 짠 음식 피하셔야 될 것이고 과식을 하신다거나 불규칙한 식사 하지 않으실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됩니다.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요. 20번입니다. 다음 보기가 설명하는 질환은 위벽의 점막뿐만 아니라 근육층까지 손상됩니다. 새벽 1~2시에 발생하는 속쓰림, 상복부의 불편감. 자, 1. 위염, 2. 위궤양, 3. 변비, 4. 대장암, 5. 위암. 자, 너무 쉽죠? 정답은요. 그쵸. 우리가 앞에서 바로 공부했던 문제 한 번 더 짚고 넘어갑니다. 이런 식으로 위궤양은요. 증상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니까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자, 21번 넘어갈게요. 천식 대상자에게서 나타나는 증상으로 맞는 것은 1. 체중 감소, 2. 호기성 천명음, 3. 알레르기성 피부염, 4. 복부 압박감, 5. 고열. 자, 정답은요. 천식 대상자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여기서 나타나는 증상은 2번 호기성 천명음, 이런 쌕쌕거리는 호흡감을 얘기하죠. 기침, 호흡곤란, 흉부 압박감, 기도경련, 알레르기성 비염 등 이러한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도 추가로 알고 계시면서 한 번 더 정리해 볼게요. 천식은 기도의 만성 염증성 질환입니다. 기도가 과민하게 반응하는 그런 상태를 이야기해요. 천식 같은 경우는요, 대상자들이 미세먼지라든지 황사 이런 것들이 심하다면은 바깥 활동을 가급적 줄이셔야 되는 게 맞고요. 대상자가 마스크를 꼭 착용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됩니다. 증상은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한 번 더 말씀드리면 기침, 숨을 내쉴 때 쌕쌕거리는 호흡음, 호흡곤란 증상을 보이고요. 점액 분비량이 증가하고요. 가슴이 답답한 느낌이나 불쾌감을 표현하게 되고요. 기도 경련, 있고요. 알레르기성 비염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요. 22번입니다. 다음 중 설사의 원인에 해당하는 것은 1. 과도한 운동, 2. 장애 감염, 3. 변비 시 적절한 하재 복용, 4. 너무 적은 식사량, 5. 간 수치 상승. 자, 정답은요? 네, 정답은 설사 같은 경우는 장이 감염됐을 때 나타나게 되는 증상 중에 하나일 수 있죠. 신경성 자극, 장 내용물에 의한 자극, 장벽의 병변 등이 이유가 있습니다. 자, 나머지도 한번 볼게요. 과도한 운동이 설사와 연결된다라는 얘기는 없고요. 변비 시 적절한 하재를 복용하는 거 맞겠지만은 부적절한 하재를 복용했을 때 설사의 원인이 되겠죠. 적절한 하재 복용은 문제가 되지 않겠죠. 너무 적은 식사량, 이거랑 설사량은 큰 문제가 없죠. 너무 적은 식사량은 오히려 변비랑 연관이 있을 수 있겠죠. 간 수치의 상승, 설사와 크게 연관이 없습니다. 자, 다음 볼게요. 그래서 관련해서 설사는요, 변 속의 수분량이 증가하는 건데 어떻게? 물 같은 대변 보는 상태를 계속 유지하게 되는 거예요. 대변이 정상적으로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죠. 이 요인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장이 감염됐을 때 그게 바이러스건 혹은 기생충이건 세균이던 간에 이런 장이 감염됐을 때 또는 스트레스라고 해서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대장증후군 같은 분들 계시잖아요.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지면 갑자기 막 설사가 나오는 그러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병원균에 의해서 오염된 음식물, 식중독 이런 경우 설사가 나타날 수 있고요. 장질환, 그리고 장질환 그림 보이시죠? 그리고 소화기능의 저하 이런 걸로 인해서도 또 역시나 설사가 나타날 수 있고요. 하재 등의 약물 남용,
변비가 걸렸을 때 우리가 약간의 사제를 사용하죠. 의사 선생님들의 처방에 의해서. 그런데 그거를 내가 제대로 사용하지 않았을 때 설사가 나타날 수도 있다는 거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남용이 됐을 때 얘기해요. 앞에 이 문제 헷갈려 하지 마시고 적절한 화재 복용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남용이 됐을 때 문제가 됩니다. 자, 23번 문제로 넘어갈게요. 한쪽 팔다리가 마비되거나 말할 때 발음이 분명치 않거나 갑자기 벼락치듯 심한 두통과 같은 증상을 주의 깊게 살펴야 하는 질환은 1. 뇌졸중, 2. 고혈압, 3. 알츠하이머, 4. 선망, 5. 파킨슨. 자, 정답은요. 네,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보게 되는 질환 중에 하나예요. 뇌졸중이죠. 팔다리가 갑자기 한쪽이 마비가 되거나 발음이 어눌해지거나 갑자기 벼락치듯 심한 두통을 일으키는 증상을 보였을 때 혹시 뇌졸중 전조 증상이 아닌가 라고 살펴볼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 책 195쪽에서도 그림이 있는데요. 한번 같이 보시도록 할게요. 뇌졸중 같은 경우는 뇌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이 막히거나 터졌을 때 손상이 오고 신체 장애가 나타나는 뇌혈관 질환인데요. 크게 두 가지로 나뉘죠. 하나는 뇌경색, 다른 하나는 뇌출혈입니다. 뇌경색 같은 경우는 뇌혈관이 막힌 거, 뇌출혈 같은 경우는 뇌의 혈관이 터져버린 걸 이야기하죠. 자, 뇌졸중의 전구 증상 그림을 보시면서 선생님들 한 번 더 기억하고 넘어가시길 바랄게요. 한쪽 팔다리가 마비되거나 감각이 이상할 때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식사를 하시는데 아니 엊그저께까지는 안 그랬는데 오늘 갑자기 자꾸 왼쪽으로 음식물을 줄줄줄줄 흘리신다던가 걸을 때 계속 한쪽으로 넘어지려고 한다던가 그런 걸 보시면 선생님들이 급히 시설장과 간호사에게 보고를 하셔야 돼요. 말할 때 발음이 자꾸 샌다던가 주위가 뱅뱅 도는 것처럼 어지럼증을 호소한다던가 눈이 안 보이거나 둘러 보인다거나 갑자기 벼락치듯 심한 두통이 온다던가 의식장애로 깨어나지 못한다거나 할 때 우리는 뇌졸중인가 살펴봐야 된다라는 거죠. 자,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24번입니다. 전자관리 시스템을 이용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실시간으로 전송하고 이를 급여 제공 내용으로 인정하여 급여 비용 청구가 가능한 요양급여는 1. 방문간호, 2. 복지용구, 3. 시설급여, 4. 단기보호, 5. 주야간보호. 자, 정답은요. 네, 방문간호예요. 간호, 요양, 목욕 이 세 가지가 RFID라고 하는 전자관리 시스템을 이용해서 우리의 급여를 실시간으로 전송하는 거죠. 급여 내용을. 자, 이 관련 내용이 418쪽에 있습니다. 그림만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스마트 장교양 사용법 내용에 이런 게 있었어요. 서비스 시작을 전송하고 종료 시간을 전송하고 하는 게 있는데 여러분들 휴대폰 번호를 누르고 난 다음에 태그에 접촉하고 나면요. 선생님들이 어떤 급여 종류를 하시는가에 따라서 선택이 달라지겠죠. 내가 방문 요양을 서비스를 한다면 방문 요양에 클릭을 하시면 되고요. 내가 방문 목욕, 이 숫자로는 안 보이지만 방문 목욕을 한다면 방문 목욕에 클릭하셔야 되고요. 내가 방문 간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간호사라면 방문 간호에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의 급여 종류가 RFID, 다시 얘기하면은 우리 전자관리 시스템을 이용해서 건보공단에 실시간으로 우리의 급여 내용을 청구하는 그러한 시스템이라는 거 선생님들이 한 번 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25번입니다. 기억력 장애 증상으로 옳은 것은 새로 소개받은 사람의 이름은 특징을 지어 기억한다. 책이나 신문의 구절을 읽고 숫자로 된 것만 기억이 탁월하다. 3번 익숙하지 않은 환경에 가면 자기 세계의 지도를 만들어 기억한다. 4번 기억력이 저하된 것을 주변 사람들이 알게 한다. 5번 가치 있는 물건은 아주 깊이 꼼꼼하게 간수한다. 자, 기억력 장애 증상으로 옳은 것은을 물어보고 있어요. 정답은요? 네, 4번이죠. 기억력 장애를 가진 분들이 꼼꼼하게 뭔가를 특정 지어서 기억하거나 구절을 읽고 숫자로 된 것만 기억을 할 수 있다거나
혹은 자기만의 지도를 만들어서 기억한다거나 혹은 아주 꼼꼼히 물건을 간수한다거나 하지 못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분들이 지금 기억력이 저하되고 있어 라는 것들을 주변 사람들이 알아차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죠. 관련사항 책의 내용 다시 한번 가져왔는데요. 자, 기억력 장애 증상은 어때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건을 잘 챙기지 못해요. 앞에 나와 있는 것과 완전히 반대 내용이죠. 꼼꼼하게 간수 못하는 거죠. 그리고 책이나 식물 구절을 읽고 기억하는 것은 거의 없어요. 새로 소개받은 사람의 이름 자체를 기억하기 어렵죠. 내가 특징져서 사람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주변에 기억이 자기가 본인이 저하됐다는 걸 주변 사람들이 알 수 있게 되죠. 그리고 익숙하지 않은 환경에 가면 길을 잃어버리게 돼요. 왜? 우리가 기억력 장애 증상을 갖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우리 정답에서도 나왔던 파트죠? 기억력이 저하된다는 것을 주변 사람들이 알게 된다는 거, 기억력 장애 증상에 해당한다는 거. 자, 그렇다면 추가적으로 선생님들이 함께 알아두셔야 될 거는요. 기억력 장애 증상을 보인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죠. 왜냐하면 요즘에 하도 치매안심센터를 중요하게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치매안심센터를 통해서 조기검진을 받게 한다라는 게 정답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치매안심센터 보건복지부 그림 한 번 더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기억을 되살려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 오늘도 긴 문제, 긴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항상 여러분들의 합격을 기원합니다. 저는 또 다음번 문제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모모동의 심원장이었습니다.